자, 2026년, 바로 이 내년 달력 미리 보신 분들 많으시죠? 내년에 정말 빅 이벤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또 미국의 선거가 있고 동계올림픽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의 경제 변수들까지도 많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금융 달력 좀 미리 살펴보고요. 어떤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붉은 말의 해 2026년. 근데 많은 분들은 월드컵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경제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의 흐름 한번 보고 이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 이런 표현도 있고 한국 경제는 그래도 좀 상단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에는요.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8% 혹은 1.9%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면은 개발도상국에도 피해가 가고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때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역시 혹은 EU 지역 역시 관세 효과로 인해서 중국도 포함해서겠지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뉴노멀의 시대,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5년, 2026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보는 수준은 한 1.8% 수준으로 올해보다는 높게 잡고 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가 앞에 뉴스에 나왔는데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 AI 관련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경제 회복이 조금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랑 고용 이슈가 조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실업률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좀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 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좀 높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무역량 같은 것들이 감소하고 관세 효과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효과들, 고용과 물가의 좀 비대칭적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제금융센터에서 글로벌 경기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한 내년에 한 3% 정도, 올해보다는 0.1%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5년 연속 이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고 관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이슈가 내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월이 시작되면 첫 번째 빅 이벤트 CES 2026입니다. 로봇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그 CES 2026이 끝나게 되면 바이오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벤트들 한번 볼까요? CES는 사실 이제 너무나도 일반인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IT 관련 이벤트, 가전제품 관련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IT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AI였고 과거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LLM 같은 것들, 챗봇 같은 LLM 3년간 AI였어요. AI였는데 네. 이제 올해도 AI가 될 거라고 하는데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언어 모형 기반의 AI가 아니라 이번에는 피지컬 AI, 결국 로봇 기술들이 AI에 어떻게 접목이 되면서 기술이 이끌 것이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른바 이제 챗봇에서 로보티스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봇 부품,
AI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융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머네이드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지금 뭐 방금 나가는데 로봇 네. 부품하고 플랫폼 AI가 한꺼번에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기업들이 나오고 있냐, K 로보틱스 기업이 나오고 있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LG전자 가전 쪽에서 LG전자고요, 자동차 제조 쪽에서 현대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역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로봇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어떤 로봇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도그룹 역시 이제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뭐 결국 관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이 로보틱스를 새롭게 발전해서 나오는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뭐 1월 12월부터 15일 이제 개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위탁 제조 생산이 가장 화두가 될 것이 아니냐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원래 미국의 제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제약 생품을 위탁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경제 안보에 있어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바이오도 그만큼 중요해졌거든요. 바이오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중국에 위탁 생산하던 약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위탁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 미국이 이제 장벽을 치기 시작했는데 장벽 안쪽에 바이오를 몰고 있고 장벽 안쪽에 바이오를 몰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바이오의 어떤 약품 개발, 그 약품 생산까지 한꺼번에 어떤 미국의 경제 안보 체제에서 생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이런데 뭐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런 제약 흔히 말하는 그 약들을 만드는 쪽에 제조업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뭐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하기도 네.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할 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또 주목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실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이었었죠. 만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인상이 되면서 1,320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좀 걱정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상대편 노동시장에서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1,320원의 시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1,320원의 시대 뭐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결렬이 나지 않고 노사정 간에 굉장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7년 만에 이번에 안정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뭐 수준 역시 뭐 결국 한 2.9% 정도 오르는 수준이었는데 안정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1,320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건 사실 부담이긴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를 굉장히 잘 지키면서 현장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상공인들을 요새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직종 중 하나인데 맞아요. 그 올해 특히나 인건비죠.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작년에 사실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했는데 이런 지원책들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가장 힘들고요. 결국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들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금 같은 것들이 좀 낮고 임금 같은 게 낮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뭐 10% 20%더 준 수준으로 많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정책 역시 좀 반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입장에 좀 주장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소상공인 분야에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임금이란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별 차등 이런 거죠? 예, 네.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좀 빨리 올리고 이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15일이 되면 올해 첫 번째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뭐 1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올 한 해의 통화정책 방향성 좀 한번 전망해 주시죠. 현재 환율 등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집값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원달러 흐름, 그러니까 달러를 어떤 투자하는 흐름이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중론이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신중론이 좀 퍼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두 번째 이슈로는 성장률 자체가 내년 한 2%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네. 우리가 이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또 지나치게 낮추면서 가계부채 같은 것들이 늘리는 것에 역효과가 뭐 투자에 늘린 것의 역효과보다 크지 않는 투자에 늘리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지 않는다라는 이론들도 있어가지고 결국 금융 안정을 취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신중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아직까지 수도권 주택 가격들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르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금리가 싸졌을 때는 특히나 부채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양극화 문제 같은 것도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내년은 좀 신중론이 우세하고 1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월에는 이제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효과들도 있겠고요. 설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순위 탑 10, 10위권 안을 노리고 있다. 자, 이렇게 2월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으로 가고 이제 3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3월이 되면 바로 여러 차례 언급됐죠. 저희도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그렇습니다. 3월 10일 시행이 됩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양회가 시작이 되고요. 노란봉투법 참 가보지 않은 첫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우리나라 특히 원하청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하청 주는 것들이 많고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혹은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완한다에 대한 취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사측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 가보지 않은 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노사협상을 원청에서만 하면 됐는데 이 노사협상의 대상자들이 아니면 하청업체까지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전이라면 우리가 협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순조롭게 프로세스화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그중에서 대응도 발생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청업체까지 노사 관계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측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렇게 노동시장이 약간 더 경직화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로 관련 유인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 그러면 이제 52시간 같은 것들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청노조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어떤 교섭권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은 분명히 맞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공급망상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지혜롭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양측에서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역시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중국 양회의 경기 부양도 한번 보시죠. 중국은 지금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 구간에 빠졌는데 참 중국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양회에서 어떤 대책들 나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선 구조조정 이슈가 있고요. 예. 구조조정 이슈란 건 어떤 거냐면 제조업 부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투자가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면 또 근로자를 고용할 수가 없고 향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계기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메커니즘 하에서 결국은 지금 올해부터 나가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이슈 같은 것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양회에서는 양회란 것이 전국 인민 정치협상협의, 그다음에 국민인민대표회의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개니까 양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에 대한 어떤 경제사회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 예전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듯이 중국은 지금도 15차, 그러니까 이번이 15차인데 5개년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계획을 시작하는 연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높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들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히 살리면서 제조업 구조 조정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슈를 다루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이 되면은요, 현재 잡혀 있는 겁니다. 뭐, 성사될지 또 어떻게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미중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내년 4월 정말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중국에 간다면요. 아무래도 근데 이번 이벤트는 좀 우호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뭐 평가 자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조금 우세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공급망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알리면서 우세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있긴 한데 중국의 경제 자체가 좋지 않고요. 경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관세를 올리는 것,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번에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지방선거에 11월 지방선거에 죄송합니다. 11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의 협의는 굉장히 부드럽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대만 이슈 같은 것들도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인 5월이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떠납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도 1, 2월 내에 우리가 새로운 연준 의장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월을 보내고 6월이 되면 6월 3일 우리의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근데 이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오전 11시께 경기가 또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선거 또 월드컵도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 올해 이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다음 11일부터는 한 달간 월드컵이 보통 한 달간 하는데 이번에는 48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사실 올해 경기 수가 굉장히 늘었고 이제 경기 수 배정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뭐 11시쯤에 시청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2강부터 토너먼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월드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48에서 48강에서 32강 올라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48개국이에요. 이번에 네. 특별하게 이제 글로벌화를 시키려는 목적하에서 피파에서 좀 늘렸다. 이게 약간 특별 이벤트성으로 늘려보고 네. 아마 성과가 좋으면 계속 48개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벤트성으로 늘린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스포츠 관객들,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7월, 8월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고 11월로 가면은요. 11월 6일이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세계 경제 정책도 이 11월 중간 선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 볼까요? 아무래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뉴노멀의 시작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목적을 세우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그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이 더 본격화됐다라고 완전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선거 이게 사실 미국의 선거란 것은 그러니까 상원 의원의 3분의 1, 하원 의원의 전부가 전체를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은 공화당이 양쪽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상원 하원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이기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이민 분야에서 어떤 악화되는 정황들이 좀 있고 관세도 바뀌게 됐고 뭐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바뀌게 되면 물가 같은 것들이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11월 선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화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정책 간의 갈림길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민 문제,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얽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이번 11월 내년이죠. 하나만 이뤄도 트럼프 행정부 바로 빠른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그만큼 세계 경제도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